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상교육병원 치과의 최혜란입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주말 저녁 따뜻하게 방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 그때 못 물어봤던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시는 만큼 이전 방송이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은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치과에서 끝까지 차마 못 물어봤던 주제들로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모두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에요. 짧게는 대답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왜 그런지가 더 궁금하셨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특징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아프거나 불편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로 더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오늘은 정답만 말씀드리기보다는 판단 기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에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이 질문들을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받는데요. "이가 시린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입니다. 시린 일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충치인가요?"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충치로 시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거나 깎여나간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뿌리 부분에는 단단한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찬 공기나 찬물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시리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잇몸이 하루아침에 내려간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체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멀쩡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고 느끼기 쉬우신데요.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듯이 잇몸이 내려가면은 이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치아 가장 바깥에 위치한 단단한 부분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잇몸 안에 있던 얇은 이 백악질이라는 부분이 먼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잇몸 안에 위치한 뿌리 겉껍질 부분은 굉장히 얇고 마모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칫솔질이나 이런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부에 위치한 상아질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상아질 안에는 미세한 통로들이 있는데요. 이 통로들이 인제 관이 외부로 열리게 되면서 찬물, 바람, 칫솔 자극 등이 가해지면은 통증이나 시림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런 기인 변화들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일정 수준 넘어서면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꼭 치과를 가 봐야 될까요? 양치하실 때만 잠깐 시리고 금방 괜찮아진다면 대부분 생활 관리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아무 자극 없이 시리거나 점점 강도가 세지거나 범위가 넓어진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를 너무 세게 닦으시는 습관은 시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거친 치약을 같이 사용하실 경우에 표면의 마모가 더 진행되면서 시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취인데요. 구취는 생각보다 양치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그 종합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혀 표면에 쌓인 설태, 잇몸 염증, 그리고 구강 건조증, 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아침에 특히 심한 구취는 이 주무실 때 밤 동안 침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입냄새가 난다고 혀를 세게 닦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혀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태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혀를 너무 세게 닦으면 이 표면이 자극받아서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태가 더 쉽게 쌓이면서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서 강도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혀 클리너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 수분 섭취 같은 이런 구강 건조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도 악화 요인인데요. 이 입안에서 소위 씻어내는 이 자정 작용이 떨어지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미세한 물질들이 쌓이게 돼서 구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양치를 열심히 해도 냄새가 나시는 경우는 치아 문제가 아니고 잇몸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구취는 구강 내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모든 구취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관리해도 계속 나는 냄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구취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이 알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전신 상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어떨 때 구취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될까요? 그 위식도 역류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과 만성 부비동염, 편도결석처럼 코, 목의 문제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구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그리고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분해되지 못한 물질이 이렇게 대사되면서 일부 폐호흡을 통해 냄새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입안 관리만으로는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코골이가 심하거나 입으로 숨 쉬는 그 흔히 구호흡 습관이 있으신 경우에도 입안이 쉽게 마르면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구취의 아주 일부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인제 다른 과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드물게 비강암이나 부비동 종양 처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질환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하셔도 냄새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서 인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저희가 전신 질환에 대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나는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코 막힘, 코피 아니면 얼굴 통증이 함께 있으신 경우 그리고 체중 감소와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과 진료뿐만이 아니고 이비인후과나 내과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서 이 사이가 이게 벌어졌어요라는 질문인데 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신 다음에 거울을 어느 날 보니까 치아가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스케일링의 역할을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케일링 때문에 이가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공간이 가려져 있다가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요. 치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치아, 그다음에 돌석자를 써서 굉장히 단단한 물질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공간을 물리적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이게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되면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공간이 한 번에 드러나면서 갑자기 느껴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치료로 인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스케일링 후에 이 사이가 벌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아주 간혹 음식물이 이제 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음식물이 끼더라도 통증이나 잇몸 출혈이 없으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 이후에도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아프면서 또 구취가 오히려 심해진다면 잇몸에 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일링 말고 잇몸 치료, 잇몸 수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스케일링은 이제 말 그대로 마취 없이 하는 거고 잇몸 이제 치료나 저희가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해서 더 깊은 곳을 제거하는 조금 더 침습적인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방송 이후에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 뭐 친지분들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께 틀니에 대한 질문을 좀 꽤 받아서 오늘은 틀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 틀니는 나이가 많아서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와 그리고 그 치아들의 위치, 그리고 씹는 힘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가 항상 정답은 아니고요. 틀니가 오히려 관리 안전 측면에서 현실적인 그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작부터 장착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이제 뭐 수주, 짧으면 수주 걸리는 치료인데요. 또 끼운기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니를 처음 이제 착용하셨을 때 약간의 이물감이나 불편감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몇 번의 이제 저희가 뭐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조정을 몇 번 시행을 하면은 편안해지신다고 대부분 표현을 하시고요. 근데 계속 아프거나 잘 씹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적응 문제가 아니고요. 조정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조정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치 선생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니는 이게 한 번 끼우고 이제 끝나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치료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아는 이제 살릴 수 있으면 꼭 살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모든 경우에 이제 치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전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주변 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치아 뿌리까지 금이 간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니를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몇 년 안에 뭐 5년 안에 남아있는 치아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전략적인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치아를 살리기보다는 발치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치한 뒤 치료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가 없어진 곳에 저희가 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브릿지,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모든 경우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치아 상태나 그리고 전신 건강, 그리고 치료 기간과 또 경제적 부담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틀니는 흔히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또 차선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실제 임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치아가 동시에 없어진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거를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틀니가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한 전신 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수술 자체가 또 부담스러우신 경우, 또 치료 기간과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태 함께 고려해야 할 때도 충분히 합리적인 치료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니는 이제 오래된 저희가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니 종류를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크게 부분 틀니 그리고 완전 틀니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 틀니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을 때 그 없는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틀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또 치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치아에다가 저희 고리를 걸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또 유지력이 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완전 틀니는 이제 위나 아래가 완전히 말 그대로 자연 치아가 모두 없어진 경우에 하는 틀니인데 저희가 조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래도 이제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가능할까? 실제로는 잠시 그렇게 지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잇몸은 원래 이제 음식을 씹는 힘을 주변에서 받아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씹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자연스럽게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잇몸에 무리가 가면서 더 빨리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버텨낼 수 있는
벌터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고려해 볼 시점이 있다는 정도로 인제 이런 신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비유를 가져와서 말씀드렸는데요. 틀니 치료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를 상실한 뒤에 바로 당장 큰 문제가 바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치아는 없어진 뒤에 이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잇몸과 그리고 뼈 그리고 주변 치아들의 변화가 서서히 하지만 계속 꾸준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 더 복잡한 치료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00세 시대의 틀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이게 선택지가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세척을 꼭 해 주시고, 근데 연마제가 있는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인제 칫솔로 이렇게 내면을 어 빡빡 닦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인제 내면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력이 변형될 수가 있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물에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은 이 틀니를 변형시킬 수가 있으니 절대 안 되고요. 또 틀니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습관은 잇몸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 자체에 뭐 인제 곰팡이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서 꼭 주무실 때는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제 정기적인 내원으로 제가 인공 치아가 맞물리는 상태라든지 이런 어떤 압력이 잘 분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 주치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셔야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제 이 틀니 접착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환자분들께서 차마 못 물어보시다가 인제 많이 고민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써도 되냐?"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이 자체가 원래 매일 제거를 해 줘야 되고 다시 발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 하루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접착제가 계속 필요할 정도라면 이거 헐거움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조정이나 점검 또는 완전 전면 제제자까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접착제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인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 봤는데,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실린니 구치 또 스케일링 후에 느껴지는 변화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부분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다가 특정 순간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증상이 느껴지는 그 시점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하나의 신호이자 알림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괜찮은 것은 아니고, 또 불평하다고 해서 모두 큰 병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또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불안을 키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들을 또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제가 기준을 좀 마련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걱정하시지도 말고, 그리고 또 단정 짓지도 마시고요.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자,
좀 질문을 제가 좀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네, 50대 남성입니다. 예전에 씌운 크라운 주변이 자주 음식이 끼는데 이게 단순 불편함인지 아니면 다시 치료가 필요한 신호인지 궁금합니다. 통증이나 다른 증상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씌웠다는 게 인제 뭐 5년 안쪽이다라고 하면은 인제 이게 음식이 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제 단순 불편함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치간 칫솔로 제거가 되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생활하실 때 뭐 큰 통증이 없어진 정도라면은 관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음식물이 너무 병적으로 낀다. 예. 이거를 내가 치간 칫솔이나 뭐 칫솔로 제거가 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낀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쪼끔 다시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크라운을 씌우신 지 한 10년 넘게 한 10 년 15년 되셨다 하면은 아마 거울을 보셨을 때 이 크라운 밑으로 예 잇몸이 좀 꺼진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뿌리로 가면은 이게 저희가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제 삼각형의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다시 또 크라운을 씌우시면은 좀 호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외래에 오시는 분들께 단순히 음식물이 낀다고 저희가 보철물을 적극적으로 교체를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으시다면 한번 치간 칫솔, 치간 세정기 요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 보시고, 또 치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 보시고 뭐 큰 치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또 다음 분 질문을 받을게요. 네. 40대 주부인데요. 잇몸이 점점 내려간 느낌이 들어서 치아가 길어 보입니다. 통증은 거의 없는데 이런 변화도 병원에서 봐야 되나요? 하고 하셨어요. 예. 지금 그냥 노화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저희가 시간이 가면은 잇몸이 점점 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데요. 이걸 저희가 치은 퇴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 잇몸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제가 아까 그림으로도 설명드렸는데 이제 드러나면서 또 실어지거나 아니면은 얇아진 부분이 드러나면서 음식물이 심하게 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으신 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보통은 네 시리시다고 오시는데 그냥 치아가 길어 보인다 정도이시면 그냥 노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교정을 한다고 이게 호전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교정 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치아에 힘을 이렇게 저희가 주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잇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불필요한 저희가 치아에 힘을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교정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30 대이신데 커피를 자주 마시신다고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님. 네. 근데 그런지 치아 착색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네요. 병원 미백이랑 자가 미백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에 인제 광고하는 그런 뭐 입에다 끼우는 그런 미백 치료가 있다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미백을 생각하시기 전에 예 커피를 자주 드신다면 이게 스케일링으로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미백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한번 스케일링을 좀 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카레, 뭐 커피 아니면 뭐 콜라 이런 거 드실 때 착색돼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인제 스케일링으로 지워 드리면 또 만족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고렇게 해 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미백의 인제 원리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착색이 일어난 부분을 이제 이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벗겨내는 거거든요. 화학적으로 이렇게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치아 건강 측면에서는 예 쪼끔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기는 그냥 이거는 제 치료 철학인데 미백은 정말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 미백을 생각하시기 전에 한번 스케일링 받아 보시고 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밑에 병원 미백 질문을 이어서 주셨는데 뭐 인제 제가 인제 non-vital bleaching이라 그래서 인제 신경 치료한 다음에 저희가 인제 그 미백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저는 인제 종종 하고 있는데 이게 한
5번, 4번, 5번 정도 진행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인제 뭐 외상이나 이런 거 당하셔 가지고 치아가 인제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를 어쨌든 밝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백제가 들어가면서 효과가 나려면 쪼끔 과도하게 저희가 교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5번 정도 한 4-5번 정도 진행하기도 하고, 또 효과가 또 기대 이상으로 좀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한 3-4 번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인제 요요 현상 같이 저희가 밝게 마무리를 해도 인제 생활하시면서 뭐 커피도 드시고 뭐 색소 있는 음식도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좀 미백을 살짝 과도하게 한 다음에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효과는 대부분은 뭐 제가 미백을 재치료한 경우는 없어서 1번 하시면 그래도 만족하면서 쓰시는 편이고, 만약에 뭐 효과가 다시 너무 예전 색깔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환자분들 중에는 없어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대 여성이신데요. 네, 잔잔하고 흐린 날님. "교정은 안 했는데 치아가 점점 삐뚤어진 느낌이 들어요."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치아가 전방으로 이렇게 힘이 쏠립니다. 그래서 인제 나이 들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는 앞니가 아래 앞니가 뭐 가지런했는데 나이 들어서 거울 보니까 뭐 치아가 삐뚤삐뚤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치아 배열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아 삐뚤어지는 느낌을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되냐? 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어쨌든 교정 치료는 쪼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정말 심미적으로 '내가 개선하고 싶다.' 너무 치아가 삐뚤어졌다 그러면은 교정 치료를 고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미세하게 틀어진 경우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시간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30여 년 전에 치과에서 국소 마취제 사용하다가 급 알러지 증상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네요. 너무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기셨나 봅니다. 치과 치료 아예 못하는 사람인데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외에는 치과에서 쓰이는 국소 마취제는 없는가요?"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뭐 아티카인, 뭐 리도카인 이런 국소 마취제 외에 뭐 다른 국소 마취제가 있냐? 일단 리도카인이 제일 지금 통상적으로 쓰이는 국소 마취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제 리도카인 그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전신에 지금 알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래서 침투적인 치료가 아니라면 꼭 굳이 리도카인 말고 뭐 표면 마취제 요런 거 쪼끔 보조해서 쓰셔도 될 것 같고, 리도카인 말고 인제 여러 가지 또 뭐 마취제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살짝만 성분이 바뀌어도 뭐 알러지 증상이 또 꼭 굳이 100%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쪼끔 그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심도 있게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치료하시던 환자분이신데, 리도카인, 저희 병원은 인제 리도카인 뭐 아티카인 이런 걸 쓰는데 국소 마취를 했어요. 제가 인제 발치를 하려고 국소 마취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숨 쉬는 게 힘드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좀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체어를 일으켜 드리고 또 산소도 드리고 해서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 일단은 너무 공포가 심하시다고 하시니까 쪼끔 인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을 좀 일단 먼저 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평소처럼 그대로님. 금간치아. 네, 이거 좀 중요한 문제죠. 금간치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번은 아닌데 가끔씩 찌릿해요. 네. 좀 안 좋은 신호가 좀 보이네요. 매번은 아닌데 가끔씩 찌릿하다. 제가 환자분들께 금간치아를 설명드리면서 인제 말씀드리는 게, 치아가 이제 이게 치아 모형을 보여 드리면서 그냥 머리에서 금이 생겼는데 점점 뿌리로 진행되는 그 그림을 제가 그려 드려요. 그러면은 이게 매번은 아닌데 가끔씩 찌릿하다는 거는 아마 금이 이 뿌리 끝까지 간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금간 치아가 신경 치료가 안 돼
치아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장을 읽어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뿌리 끝까지 금이 간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뿌리 끝까지 이미 간 거는 제가 환자분들께 비유를 드리는 게, 저희가 나무 장작 팰 때 저희가 대나무 이렇게 쪼갤 때 갑자기 수직으로 딱 쪼개지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찌릿하다면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신경치료가 필요하면 신경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치료 전에 크라운으로 좀 전장관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꽉 잡아준다든지 그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순서대로 근간치아는 뭐 씌우거나, 씌웠는데도 불편하면 신경치료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좀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절대로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씹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네, 생각 많은 밤님. 치과 스케일링 받고 나면 2주 정도 이가 시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정상 반응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석이 저희가 덮여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치아도 이제 이게 갑자기 옷을 벗은 것처럼, 예, 온도 자극에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받은 다음에 좀 며칠간 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찬 음식, 뜨거운 음식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만 이가 시리다가 괜찮아지시는 거면은 정상 반응으로 보입니다. 네, 중이 남아 부모입니다. 네, 박혜원님. 다음 분 질문 받을게요. 이갈이 때문에 치아 마모가 심해서 동네 치과에서 밤에만 끼는 스플린트 끼고 있어요. 아직 턱질환 통증은 없는데 가끔씩 치아가 시립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아마 치아 마모가 심하다는 게, 이갈이가 저희가 또 남자 아이들은 근육에 이미 세요. 그래서 이 스플린트를 이제 저희가 끼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와 이가 부딪히는 거를 중간에서 스플린트가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의 힘 자체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서, 이게 스플린트를 끼면서 근육은 계속 힘을 주기 때문에 치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가면서 좀 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톡스라고 저희가 치과에서도 저희가 보톡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 관절 질환에도 쓰고, 저희 뭐 근육통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상악턱 치료 때 흔히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육에 조금 힘을 이렇게 살짝 빼주는 보톡스 치료를 조금 병행을 해주시면 밤에 불필요하게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생각 많은 밤님, 네, 앞니 하나가 흔들린다고 하셨네요. 앞니 하나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신 걸까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린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잇몸이 서서히 내려가다가 이제 지탱하는 뼈가 없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걸로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좀 가능성이 살짝 보이네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 식사하시다가 젓가락에 앞니로 씹으셨을 때 살짝 치아가 이탈되면서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없으셨다면 아마 치주염, 네, 그러니까 잇몸뼈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흔들리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치과 가셔가지고 그 앞니 하나뿐만이 아니고 옆에 치아까지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60대입니다. 6개월 전에 아래 어금니 파져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좋을지요. 어금니가 혹시 그럼 파져 있는 데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지금 씹는 부분일지 아니면은 치아의 목 부분일지가 중요한데요. 동네 병원은 파져 있는 부분 메꾸고 지르코니아로 덮어 씌운다고 했는데 음식물 씹는 데는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어금니가 이제 아무래도 이 파져 있는 양상이 거울을 보셨을 때 날카롭게 이게 부서져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스푼으로 떠내듯이 이게 파여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치아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이나 저희가 치아가 이게, 머리카락은 뽑으면 다시 나지 않습니까? 근데 치아는 유일하게 저희가 한번 빠지면 다시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 갖고 태어난 영국치를 평생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평생 쓰다 보니까 이제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부분이 어떤 단단한 음식이나 거친 음식 드시면서 뭐 부서져 나가거나 하면은 이게 파져 있는 거라서 이 동네 병원 가셨을 때 이 파져 있는 부분을 메꾼다는 게 아마 그 부분을 어쨌든 치아가 많이 좀 파여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레진 같은 이런 재료로 일단 복원을 해낸 다음에 그리고 치아가 남아있는 게 작으면 저희가 씹는 때 힘을 제대로 받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아 보호 차원에서 전장관으로 씌우신다는 치료 계획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르코니아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음식물 씹으시는 데는 괜찮으실 걸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네, 그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그대로 쓰시면은 좀 치아가 더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장관으로 덮어 씌우는 치료를 권유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50대인데 나이 들면서 치아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아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전방으로 이동하는 힘이 발생이 되면서 미세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턱도 비대칭이 된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치아 교정이 답인가요? 제 턱이 비대칭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제 자신을 거울로 봤을 때 저도 사실 비대칭이거든요. 저희가 모든 개인은 살짝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대칭인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턱이 비대칭 되신다는 이유가 이제 치아 교정으로 해결되냐? 이거는 턱과 치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하신다고 이게 턱이 비대칭인 게 대칭으로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가 이 틀어진 치아를 꼭 교정 치료를 해서 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이런 명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교수님 혹시 잇몸 통증 있는 부위는 양치질을 더 세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이게 잇몸 통증이 이제 이게 저도 환자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진료 시간 제한 때문에 이제 다음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길게는 못 나누지만 잇몸이 시리거나 잇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제 양치질을 더 세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양치질을 세게 하는 그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통증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잇몸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은 거기가 염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아랑 잇몸 사이를 조금 이제 잘 닦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장 검증된 잇몸 입솔질이 바스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칫솔을 이렇게 45도로 약간 내리꽂는 느낌으로 꽂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약하게 진동을 주시면 거기에 이제 잇몸 통증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좀 부어 있거나 염증이 있어서 아프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냥 무조건 세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치간 칫솔도 하시고 그리고 양치 방법을 조금 바꾸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약의 도움도 조금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78세라고 하셨네요. 아래 위가 두 개 흔들거리는데 윗몸이 밑에 핏줄이 보인다. 핏줄이 보인다는 게 혹시 치아가 파여 있는데 그 안에 핏줄이 보인다는 말씀이실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치아가 어쨌든 저희가 마모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저희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흔들거린다는 증상부터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치료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치과 가셔가지고 꼭 사진을 좀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를 계속 방치한다고 저희가 흔들리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안 흔들려지진 않거든요. 더 아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흔들거리기 시작하셨다면은 꼭 치과 가셔가지고 잇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신경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네, 리도카인 말씀을 주셔서, 꼭 이거는, 그러게요. 제가 일단은, 국소마취, 리도카인이라는 약물이 어쨌든 알러지 반응이 아주 막 흔한 건 아닌데,
간혹 발생을 하고 이렇게 보고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러지가 있다는 거는 꼭 말씀을 좀 이렇게 어느 치과를 가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맞아요. 저희도 네 지금도 네 "누적하에 씁니다."라고 끝맺음을 하셔 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그 뒤로는 한 번도 뭐 그 누적하에는 다시 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아직까지는 네. 뭐 유독하에는 대체하는 또 그 마취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네 가셔 가지고 네 큰 병원에도 내원하셔 가지고 좀 말씀을 해서 필요하면은 그 성분 어떤 성분에 그 마취 알러지가 있었는지를 쪼끔 한번 심도 깊게 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크라운도 수명이 있나요?라고 하셨네요. 네. 전정관 수명은 저희가 인제 뭐 어떤 분들은 인제 크라운 치료를 하셨는데 뭐 2-3년 만에 발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문헌상에 뭐 "수명이 얼마다." 이렇게 저희가 평균으로는 뭐 한 뭐 7-8년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하는데 그 수명은 관리하는 문제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명은 저희가 인제 쉽게 말해서 "환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니가 살짝 보이는데 가서 치과에 가서 발치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사랑니가 저희가 인제 어떤 분들은 정말 어 제 세 번째 어금니라고 칭해도 될 정도로 예쁘게 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사랑니를 진짜로 평생 뜨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랑니가 살짝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인제 연 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고거를 쪼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성인인데 사랑니가 살짝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이 치아가 어 예쁘게 다시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쓰러져 있거나 인제 매복된 걸로 살짝 매복돼 있는데 그 위에 치아의 일부분이 쪼끔 보이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치아 머리가 살짝 보이는 상태로 인제 지내시는 분들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거기가 그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일단은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아가 이제 누워 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 매복이 돼 있냐 이 부분을 쪼끔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복된 사랑니는 사실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약간 시한폭탄? 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어쨌든 소지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매복돼 있는 사랑니라면 쪼끔 발치를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틀니 같은 거는 네 보통 "어느 나이대 많은가요?"라고 꿀수박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어요. 48 세인데 치아가 많이 약해지고 소실한 것도 2 개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가 없어졌을 때 저희가 이가 없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브릿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틀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인제 틀니가 이게 이제 틀니는 쉽게 말해서 뭐 제가 한쪽에 뭐 한두 개 없다. 그러면 저희가 틀니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니는 쉽게 말해서 치아가 좀 많이 없어져야 돼요. 이제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균형 잡히게 인제 이렇게 양쪽 다 균형이 잡히게 인제 걸리는 틀니를 하는 추세고 편측 틀니는 쪼끔 인제 부작용이 좀 보고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편측 틀니는 그 완전히 그냥 한쪽만 이렇게 걸어 쓰시는 틀니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 뭐 나이가 어쨌든 어느 나이 때 맞냐고 하셨는데 치아가 어쨌든 많이 없으려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아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제 정말 선천적으로 잇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뭐 40대 중반이신데도 정말 치아가 위아래 뭐 한 3 개밖에 안 남아 있고 다 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틀니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제 진료 환자분들 통계로 치면 70, 8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은 제가 80대 후반 까지도 많이 틀니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제 48 세시라고 했기 때문에 치아 소실한 게 지금 2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틀니를 바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뭐 브릿지나 임플란트 쪽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치과 치료 후에 며칠 동안 얼굴 쪽까지 뻐근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네요. 치과 치료하실 때 좀 많이 고생하면서 치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치과 치료가 주변 근육이나 턱에도 영향을 주나요?"라고 하셨는데 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사랑니를 뽑으실 때 입이 원래 또 원체 그 근육이 남성분들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입을 크게 벌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입을 계속 긴장하면서 크게 벌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인제 간혹 인제 치과 치료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좀 "얼굴이 뻐근했어요."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제 그런 근육통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을 장시간 오래 벌리고 계셨던 치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위쪽 맨 끝니 아니면은 아래쪽 맨 끝니 그러니까 끝니일수록 저희가 어쨌든 기구가 끝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환자분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입을 좀 크게 벌려 주세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근육통이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뻐근하시면 좀 따뜻한 찜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그럼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 또는 어떤 음식이나 영양제 먹어야 하나요? 인사돌 같은 거 먹으면 치아에 좋은가?" 하셨네요. 요 인사돌 예. 제가 인제 특정 브랜드를 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제 어쨌든 자유 선택이세요. 그래서 치과 치료는 어쨌든 그 치아에 어쨌든 염증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 주거나 뭐 신경 치료를 하거나 문제 있는 치아를 발치하거나 이런 쪽으로 실제로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해야 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영양제만 먹고 안 흔들리던 치아가 안 흔들리게 됐다 이런 거는 쪼끔 예 좀 과장된 얘기고 음식이나 영양제는 쪼끔 인제 예 아무래도 몸에 좋은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본적인 원칙은 인제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뭐 치석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은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개인 판단 하에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 네 요거 이가 많이 시립니다. 또 질문 나왔죠.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치아 표면을 깎아낸다. 예. 이 부분도 좀 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스케일링을 했는데 너무 그 치과에서 뭐 스케일링을 세게 해 가지고 "내 치아가 뭐 깎아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스케일링이 이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뭐 치아에 어쨌든 미세한 인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서 치석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세하게 보자면 흠집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오랜 시간 검증을 해서 이 인제 스케일링 기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치아 표면을 뭐 깎아낸다. 뭐 이게 내가 치아 표면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건 쪼끔 너무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그래서 스케일링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덮고 있던 치석이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이가 많이 시리다." 그러면은 저희가 치아도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치아도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많이 시리시다면 한 뭐 2-3 주 정도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그런 음식이나 뭐 음료수는 쪼끔 의도적으로 피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거친 치약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제 잘 해 주시면은 아마 정상적인 치아라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셨네요. 네. 근데 일단은 스케일링은 네 그래도 6개월 저희가 1 년에 한 번 저희가 그 국가에서 건강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년으로 어쨌든 기간을 정해 놓은 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 정도 국가에서 이거를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를 제가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되는 거를 가서 진짜 이 초음파 기계로 치석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인제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은 "좀 살살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해 주시면은 치료해 주시는 인제 선생님께서 아마 조심을 해서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를 열심히 닦아도 입냄새가 난다."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부치를 쭉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는 이를 열심히 닦는다.' 그럼 환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치아만 닦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치아만. 치아만 정말 열심히 닦았어요 하시는데
치아도 닦으시고 혀도 닦으시고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 부분 그리고 잇몸까지도 이렇게 다 세정이 돼야 그게 냄새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양치 방법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도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강의 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치과 문제 말고도 뭐 코, 목이나 아니면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비인후과나 내과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 진료를 조금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질문이 좀 긴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요 부분도 또 시린 증상이네요. 그래서 여러 번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시린이 치약도 쓰시고 깨끗하다. 근데 안 되면 신경 치료해야 된다. 근데 충치 치료했던 게 깊긴 했었다라는 게 좀 단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치아가 지금 시린 치아가 이전에 충치가 좀 깊었다는 거는 어쨌든 제가 치료는 충치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쨌든 신경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치료한 다음에 저희가 조금 그 시리거나 아픈 경우는 이제 신경 치료를 조금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 신경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차량은 아니지만 계속 너무 부분이 아프다. 근데 지금 뜨거운 거에도 반응하더니 새해 첫날 갑자기 지금 그러시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걸 드셨을 때 지금 불편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저희가 치수라고 잘 표현해 주셨는데 치아 안에 저희가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을 제가 치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증이 생겼는데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염증이 있고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게 이미 이제 염증이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정임원증 민족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 치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주신다. 제 치아가 시린 부분은 어쨌든 잇몸 문제도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께서 잇몸 얘기는 안 하신 이유가 딱 그 지금 증상이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조금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문장만 제가 읽고 말씀드려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원인을 조금 그렇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질문만 더 받아볼까요? 몇 질문만. 자, 임플란트를 지금 이 원장님께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셨네요. 임플란트 그러면 이를 빼신 지가 좀 되신 건가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까지 갈 수 있나요? 하셨네요.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될 곳에 안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어쨌든 치아는 제가 아까 그림으로도 좀 설명드렸는데 한번 없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치아가 있던 자리가 계속 위축이 됩니다. 잇몸이 계속 이제 빵빵했던 잇몸이 점점 녹아서 지금 발치를 안 하셨어요? 네. 혹시 그러면 뭐 식사하실 때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게 아마 뭐 이제 살릴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아마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치아가 발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뭐 농이 차서 저희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잇몸뼈가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최악의 상황은 맞아요. 지금 음식이 계속 낀다고 하셨는데 지금 잇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뼈가. 최악의 상태는 그 잇몸뼈가 계속 이제 문제가 있는 치아가 발치가 안 되면 그 주변에 뼈가 계속 이제 소위 말해 흡수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내가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쨌든 적당한 직경과 적당한 길이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잇몸은 내려가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뺐을 때 임플란트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만 듣고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모르고 일단 추정만 할 뿐인데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치과를 가셨는데 발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조금 지체 없이 빨리 좀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자, 인제 질문 거의 마무리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아까 예 좀 그 답변을 이제 좀 확실히 못 드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인제 어떤 불안감을 인제 심어 드리기보다는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 저희가 인제 치아나 잇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 이해하실 때 좀 판단하는 기준을 드리려고 예 강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